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30년을 수간호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60대 여성입니다. 며느리가 제 돈 5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완벽하게 자기 무덤을 판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 내외 도와주려다 오히려 큰 소리 듣고 소갈이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제 통쾌한 반격기를 들으시면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손주 이유식을 한 숟갈씩 떠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며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아이의 턱바지에 호박죽이 살짝 묻어 있는 게 보여서 손가락으로 톡톡 닦아주고 있었죠. 그때 안방 쪽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깔끔한 외출복을 차려입은 채였어요. 향수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서 코끝이 찡할 정도였죠. 며느리가 식탁 앞에 서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이유식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현금으로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순간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황당해서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농담인가 싶었죠. 5천만 원? 그건 내 노후 자금인데 그걸 어떻게 선뜻 내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평생 병원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벌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거든요. 아무리 며느리의 부탁이라 해도 남은 노후를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두 팔짱을 딱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뭘 그렇게 꽉 쥐고 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났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얹혀 사는 노인한테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입 다물고 애나 똑바로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산 사람인데 길거리에 쫓겨나기 싫으면 입 다물라니. 이게 말이 돼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길 바라는 마음에 며느리가 은근슬쩍 저를 깔보는 것도 모른 척 해왔어요. 설거지를 다시 시키고 빨래 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혀를 차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가 참아온 건 약해서가 아니라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겠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들이 수십 개는 됐죠. 그 순간 손주가 유아 의자에서 몸을 뒤틀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아이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등을 토닥거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제 침묵을 굴복으로 읽었는지 며느리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5천만 원 계좌로 넣어주세요. 사흘이면 충분하잖아요. 일방적인 통보를 남기고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딱딱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텅 빈 거실에 저와 손주만 남았습니다. 아이의 볼에 묻은 호박죽 자국을 물티슈로 닦아주며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이 집을 마련하고 손주 기저귀까지 갈아가며 살림을 도왔는데 내 헌신이 이렇게 밟히는구나 싶으니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강한 위화감이 밀려왔어요.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시어머니를 내쫓겠다고 큰 소리칠 수 있을까?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한 갑질이었고 제 재산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뻔히 보였어요. 저는 잠든 손주를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30년을 일하며 응급 상황도 환자의 심정지도 수없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감정에 휘둘리면 사람이 죽거든요. 저는 손끝까지 서늘해진 감각을 천천히 되찾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5천만 원. 사흘. 이건 제 남은 노후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도발이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눈가 아래로 차가운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죠. 며느리의 오만함을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꺾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되돌려야 해요. 며느리가 어쩌다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집주인 행세를 하게 됐는지 그 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였어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30년 동안 수간호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은퇴 자금이 있었거든요. 새벽 교대 근무에 야간 당직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그 돈을 전부 털어서 부산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대출 한 푼 없이 깔끔하게 매입했죠.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꼭 해뒀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아들한테 넘기지 않고 제 이름으로 단독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씀씀이가 처음부터 좀 쎄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걸 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병원에서 30년을 굴러온 사람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제 이름 석자만 올려놨어요. 며느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고연봉을 받으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의 월급으로 아파트를 사줬거나 당연히 아들 명의로 해놨을 거라고 막연하게 짐작한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떼어봤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건 관심도 없었더라고요. 며느리 머릿속에서 이 아파트는 이미 자기네 부부의 소유였고 자기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예의를 지켰고 저도 아들 내외의 생활에 참견하지 않으려 했죠. 문제는
아들이 대기업의 장기 해외 출장을 달고 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보름 이상을 타지에서 보내니 집에 남는 건 저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뿐이었어요. 남편의 눈이 사라지자 며느리의 태도가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던 말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해요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아예 이것도 못해요?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급 입주 도우미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손주 이유식 준비하고 낮에는 집안 청소에 빨래에 장보기까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한숨부터 푹푹 쉬며 얼굴을 찌푸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집에 제가 있는 이유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손주 때문이었거든요. 엄마가 외출하면 혼자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었어요. 뒤집기를 막 시작한 아이가 소파에서 굴러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유식을 먹다 기도가 막히기라도 하면 어쩌나.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 그런 게 남들보다 더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이 악물고 견뎠어요. 근데 며느리의 외출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더니 어느 때부터는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찍는 소리에 잠이 깨서 시계를 보면 새벽 1시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손주를 저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늦게까지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찜찜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제가 잠든 사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어느 날 오후 거실 구석 책장 위에 손바닥만 한 소형 홈캠을 하나 설치했어요. 손주가 거실에서 노는 동선을 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였죠. 병원에서 모니터링 장비를 수없이 다뤄봤으니 설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렌즈가 워낙 작아서 책 사이에 끼워두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손주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기계가 며느리의 모든 치부를 낱낱이 기록하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장기 출장을 떠난 건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번에는 최소 2달은 걸린다는 말을 남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진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남편이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매일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백화점 쇼핑백을 2~3개씩 들고 돌아왔어요. 옷, 가방, 화장품. 현관 앞에 쌓이는 종이 쇼핑백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죠. 어떤 날은 심야에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데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 며느리의 발걸음이 비틀거려서 벽에 손을 짚으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손주는 그 시간에 이미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걸 아이는 몰랐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죠. 한 번은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말을 꺼냈어요. 아침 식탁에서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며느리를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니? 애 엄마가 밤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 점잖게, 최대한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돈 쓰고 제 시간 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제 경제권이고 제 자유잖아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제 돈이라니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송금해주는 생활비 카드로 쇼핑을 하면서 제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숟가락만 내려놨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카드를 자기 지갑에 넣고는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집에 있는 거 대충 해 드세요.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요. 식비도 손주 기저귀 값도 분유값도 한 푼 쥐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걸 몇 번 엿들었는데 엄마 용돈 보냈어. 오빠한테도 좀 보내줬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의 월급이 고스란히 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손주 기저귀가 떨어져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기저귀 좀 사와야 한다고 카드를 좀 달라고요. 며느리가 소파에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얹혀 사는 주제에 밥값은 내보는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기저귀 값까지 제가 왜 챙겨드려야 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30년을 수간호사로 일하며 수백 명의 간호사를 이끌고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며느리한테 기저귀 값을 구걸하다가 하녀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제 개인 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기저귀를 샀어요. 분유도 사고 이유식 재료도 사고 손주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 돈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힘없는 노인이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한층 더 거만해졌죠. 어느 날은 거실에서 대놓고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도 슬슬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집에서 계속 이러고 사시는 것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속에서 불이 올라왔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는 손주의 작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문을 열어놓은 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 걱정 마. 조만간 시어머니 요양원에 넣을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 우리가 쓰면 되잖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오빠 사업 자금도 시어머니한테 뜯어내면 돼. 노후 자금이 꽤 있을 거야. 그 돈 받아서 오빠한테 보내주면 되지. 며느리가 친정 엄마랑 머리를 맞대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고 아파트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까지 뜯어서 친정 오빠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친정 엄마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복도를 빠져나와 손주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의 새근새근 자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을 핑계로, 손주를 핑계로 이 모욕적인 상황을 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동정심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가슴속에 차가운 분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곧 무리수를 둘 거라는 직감이 왔어요. 저는 그날부터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5천만 원을 요구하며 금요일까지 입금하라고 협박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나 오늘 병원 동기들이랑 건강검진 받고 모임이 있어서 저녁 늦게나 들어올 거야. 손주 좀 잘 봐줘.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을 비운다는 말에 입꼬리를 감추지도 못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평소에는 제가 외출한다고 하면 손주는 누가 보냐며 인상부터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두말 없이 흔쾌히 보내주더군요. 낌새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건강검진은 오전에 마쳤습니다. 병원 동기 셋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손으로 감싸 쥐고 동기들의 수다를 듣고 있는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윙윙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홈캠 앱에서 모션 감지 알림이 연달아 뜨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움직임이 잡혔다는 거였죠. 며느리가 손주랑 거실에서 놀고 있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진동이 울려서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열었어요. 동기들한테 잠깐 실례한다고 말하고 홈캠 앱의 실시간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제가 매일 손주를 앉혀놓고 이유식을 먹이던 그 소파 위에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제 집 거실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스마트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볼륨을 올렸어요. 화면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곧 쫓아낼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 넓잖아. 너 들어와서 같이 살자. 남자가 낄낄대며 대답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좋은데. 바다 보이고. 며느리가 남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쳐넣고 남편한테는 적당히 둘러대면 돼. 제 집에서 제 소파 위에서 상간남을 끌어들여 놓고 시어머니를 쫓아내겠다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더 끔찍한 게 보였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상간남과의 미래를 위해 어린 손주를 안방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근 거였어요. 아이가 안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도 들렸어요. 며느리는 그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자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기기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기가 깜짝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아들이 떠올랐어요. 안방에 갇혀 울고 있을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보금자리가 저 인간의 불륜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카페 의자에 털썩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동기들이 무슨 일이냐며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며느리의 짐승만도 못한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 눈물 흘릴 시간은 끝났어요. 자비 없이 완벽하게 끝장을 보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카페를 빠져나오며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집에 들이닥치면 며느리한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꼴이거든요. 병원에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소리부터 지르는 간호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차분하게 순서를 밟아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홈캠 영상을 백업했어요. 며느리가 상간남을 집에 끌어들인 장면, 소파 위에서 벌인 추잡한 행각, 손주를 안방에 가두고 문을 잠근 정황,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아파트를 차지하자며 낄낄대는 음성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클라우드 두 군데에 나눠서 저장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며느리가 기기를 건드려도 증거가 사라지지 않게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예요. 백업을 마치고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얘야, 네가 말한 5천만 원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정기 예금에 묶여 있어서 해지하려면 금요일까지 며칠이 좀 걸려. 조금만 기다려줘.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한결 밝아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알겠어요, 어머니. 금요일까지만 꼭 부탁해요. 돈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에 의심 한 톨 없이 승낙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어요. 금요일까지 사흘.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아들을 귀국시킬 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발로 부산 서면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고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하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절차를 세팅했어요. 상간남한테 날릴 위자료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이혼 소장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목록을 빈틈없이 정리했죠. 동시에 제가 아파트의 단독 명의자로서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서류도 만들었습니다. 내용 증명서 한 통, 명도소송 서류 한 부.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로펌을 나오며 서류 봉투의 묵직한 무게를 손바닥 위에서 느꼈어요. 이 안에 며느리의 오만한 가면을 벗겨낼 칼날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은밀하게 연락했어요. 영상통화로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홈캠 영상을 전송하고 며느리가 상간남과 나눈 대화 녹음도 보내줬어요. 아들은 화면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이를 갈며 말하더군요. 엄마, 금요일에 맞춰서 갈게.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비행기 잡을게. 저는 아들한테 단단히 당부했어요. 절대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피곤한 표정을 일부러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낮에 상간남과 뒹굴었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건강검진 받으니까 피곤하네.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며느리가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푹 쉬세요.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금요일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가슴이 차갑고 고요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산 앞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거실 유리창에 환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스마트폰에 아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공항 도착. 지금 집으로 출발. 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면을 꺼뒀어요.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깨끗하게 씻긴 뒤 아이를 안방에 눕혀 재웠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어요. 오늘 이 아이 앞에서 추한 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리모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안방 쪽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5천만 원 입금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어머니, 설마 안 넣은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미간에 주름이 잡히더니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금요일까지 입금 안 하면 짐 싸서 요양원 보내버린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기세등등하게 최후 통첩을 내리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당장 찍어서 보여주지.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어머, 진작 이렇게 하시지. 빨리 보여주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마트 텔레비전과 연결했어요. 원터치 미러링.
텔레비전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전체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 속에는 이 거실, 이 소파 위에서 낯선 남자와 얽혀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해상도로 한치의 흐림도 없이 우리 시어머니 곧 쫓아낼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 넓잖아. 너 들어와서 같이 살자. 화면 속 며느리가 상간남의 볼을 쓰다듬으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부터 하얘지더니 볼, 이마까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눈동자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된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하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뻐끔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바로 그 순간 삐삐빅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캐리어를 끌고 아들이 들어섰어요.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공항에서 곧장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끄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상간남의 추잡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한 발짝씩 바닥을 울릴 때마다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한번 올려다보고 시선을 천천히 며느리에게 내렸어요. 혐오감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입술 한번 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무릎이 꺾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 2장을 꺼내 며느리 앞에 무심하게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사뿐히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위에 있는 건 상간남한테 보낼 위자료 청구 소장이야. 아래 있는 건 우리 아들 도장 찍힌 이혼 소장이고 며느리가 바닥에 놓인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무릎으로 기어서 아들한테 매달렸습니다. 여보, 오해야. 이거 진짜 오해라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들은 매달리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며느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준비한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올려다봤어요. 너 이 아파트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줄 알았지?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이야.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 똑똑히 읽어봐.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류 위에 찍힌 제 이름 석자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 됐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던 이 아파트가 시어머니 소유였다는 진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퇴거 통보 내용 증명서였어요. 남의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탐내기 전에 위자료 5천만 원이나 물어낼 준비부터 해.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올가미에 걸렸다는 걸 알았는지 눈이 초점을 잃고 흔들리더니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었어요. 입에서 거품을 물며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서 발작적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두 손으로 마루를 짚으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제 발치에 매달렸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어요. 아들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짐 싸서 나가. 며느리가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의 눈에서 일말의 미련도 읽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며느리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옷까지 몇 벌을 구겨 넣은 것 같았어요. 지퍼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옷소매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옆에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가 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토닥거렸어요. 됐다. 이제 다 끝났어. 지독한 악몽이 끝난 거야. 아들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꼬리를 꾹 올려 웃어 보였어요. 진짜 끝났으니까요. 한참 뒤 아들이 눈물을 닦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소파에 멈추었어요. 며느리가 상간남과 뒹굴었던 바로 그 소파였죠.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소파 쿠션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두 모자가 힘을 합쳐 소파를 현관 밖 복도로 끌어냈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다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불결한 흔적을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간남의 직장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이 날아갔더니 그 남자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더라고요. 자기한테 왜 이런 피해를 주냐며 며느리를 꽃뱀으로 몰고는 연락을 싹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갈 곳을 잃은 며느리가 제 스마트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루에 20통, 30통씩. 저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송과 명도 소송을 자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유책 배우자로 판결이 났고 재산 분할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위자료 빚만 잔뜩 안게 된 거죠. 친정에 울며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친정 오빠의 사업 자금이라며 5천만 원을 뜯어내려던 그 친정에서조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더라고요. 싸구려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지독한 악연을 이 집에서 완전히 도려낸 뒤 저와 아들은 예전의 모자 사이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손주를 데리고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고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아이부터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쾌적해진 거실에 새 소파를 들여놓았습니다. 포근한 천 소파였어요. 저녁이면 손주를 제 무릎에 앉히고 아들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손주가 화면 속 만화 캐릭터를 보며 까르르 웃을 때마다 아들과 눈을 마주치며 같이 웃었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석양이 내려앉으면 거실 유리창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빛이 손주의 볼 위에 살짝 내려앉은 걸 볼 때면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풍경이구나 싶었습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결국 영수증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로 똑똑히 배운 건 하나예요. 내 삶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